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는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용납 불가라면서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 메시지도 중구난방입니다. 전쟁의 초침은 명확한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 남우호 화재 사건은 외부 타격이 원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누구의 소행인지와 관련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이란이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 논의는 이번에도 빠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논의를 종전 합의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잠정적인 종전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우호 화재 원인은 외부 공격 때문이라는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상의 비행체가 남우호 선비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소행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내용을 설명했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전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서 침묵하던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전쟁 영구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에 집중하자면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 논의는 이번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당일 밤까지 이란의 답변을 받게 될 거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 침묵하던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을 현지 시간 10일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आज भी अभी मुझे फील्ड मार्शल बता रहे थे कि ईरान का प्राइम मिनिस्टर जवाब मसूल हो गया है और आगे फिर तफसील में मैं नहीं जा सकता। यहाँ पर मैं नायब वज़ीर आज़म इसहाक डार 이란 국영 언론은 협상의 초점이 전쟁 영구 종식에 맞춰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싸우는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 확보에 집중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이 맞불 봉쇄한 호르무즈 개방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협상이 진전될진 매우 불투명합니다. 우선 이번 답변 역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먼저 핵 문제 논의는 나중에라는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으면 강공을 재개할 거라는 트럼프 사이에 접점이 될 만한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종전 역시 이란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 해도 휴전 합의를 무시하고 레바논의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난관을 이미 충분히 각오한 듯 해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중전안 답변이 건네진 날 성명을 내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란 국민은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항복이나 후퇴를 뜻하진 않는다며 협상의 목적은 오히려 국민 권리와 국가 이익을 강하게 지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이란이 뒤늦게 전달한 가운데 이란군은 최고 지도자에게 군의 준비 태세를 보고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강력한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는 화물선 한 척이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준 답변 시한을 넘긴 가운데 이란군은 동시다발적으로 미군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란 해군 사령관은 반관영 매체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등을 고려해서 경잠수함이 증강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돌고래로 표현한 잠수함 배치 언급은 이례적인데 잠수함을 늘린 시점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2개나 내놨습니다.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미사일과 드론이 중동 지역의 미국 목표물과 함선을 조준하고 있다면서 발사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해군 사령부도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도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중 한 곳과 함선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휴전 기간에 미군이 군사적 충돌로 계속 자극하면 미군 기지와 미 군함에 곧바로 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란 매체는 이란군 합동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의 준비 태세를 보고하고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و در صورت هر گونه خطای راهبردی، تعرض و تجاوز از سوی آنان با سرعت عمل، با شدت و پرقدرت با آن برخورد خواهند کرد. 이런 가운데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는 화물선 한 척이 또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카타르 외무부는 영해 안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민간 상선이 피격된 것은 벌써 4번째입니다. 종전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외무장관은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의 원인은 외부 공격 때문이라는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어떤 비행체가 공격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 큰 파공이 발생했습니다. 폭 5m, 선체 내부 깊이 7m까지 훼손됐습니다. 나무호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두바이에 급파된 정부 조사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피격 흔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 조사단은 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하지만 미사일인지 드론인지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비행체의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인데 일단 기뢰나 수중 드론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소행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지난 8일부터 철통 보안 속에 진행돼 예상보다 빠른 사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나무호 화재가 내부 결함에 따른 사고가 아닌 피격 사건으로 규정된 가운데 공격의 주체가 이란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누가, 어느 나라가 나무호를 공격했는지 그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정을 짓기에는 이르단 건데 이란에 의한 걸로 확인될 경우에는 파장이 적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누구의 공격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무엇인지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 주체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피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사를 해 나갈 예정이고,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시각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습니다. 나무호 피격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란 측에 설명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은 나무호 화재와 이란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영 TV에서는 한국 선박이 규칙을 위반해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것의 그 관련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한 이란 대사가 청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이란 측에 특사까지 보내 한국 선박과 선원 보호를 당부해 왔습니다. 이란 측도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라며 선박 정보까지 공유받은 상황. 그런데 나무호 공격 주체가 이란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외교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안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미 국방부의 주요 인사 경호와 의전 동선에 따라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장관이 취임 뒤 미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1일 오전 헤그세스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의 공식 방미 일정을 소화합니다. 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내란 청산을 내세우면서 공식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지역이 된 부산 북갑에 출사표를 던진 하정우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양도훈 기자입니다. 일자가는 지방선거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선대위 명칭을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대위로 정하고 정청래 대표를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내란을 싹가이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 잘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지방 주도 성장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와 민주당 유일의 3선 도지사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합류한 대구 출신 의사 금희정 씨와 미얀마에서 귀화한 이보나 씨, 세계보건기구 자문관 안선아 씨 등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극복,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상임선대위원장을 한 분 더 모시려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날 각 지역에서도 후보들의 현장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는 고등학교 선배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하정우가 재수혜님이 시작한 일 단디 마무리하고 거기에 미래산업 AI 실력을 더 얹겠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을 마치자마자 지역으로 내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민영배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와 김남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를 찾는 등 선거 지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같은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또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어제 같은 시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신경전 속의 보수 진영 내 대결이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당 일각에서는 단일화 목소리도 분출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보수 후보들은 나란히 북구 덕천동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직선거리 600여 미터, 도보로 10분 남짓 거리에 서로 보란듯이 털을 잡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선거 레이스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마저 한날 1시에 열며 신경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1야당 박민식 후보 개소식은 대선 후보 유 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내 투톱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단일 대우를 강조했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들까지 나서 세력을 과시하며 보수 적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짜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민,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움인데, 반면 한동훈 후보 개소식은 정치권 인사 대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앞세운 동네 축제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 한 후보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한 명 한 명 참가자들을 소개한 뒤 허심탄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난 이야기를 안 하고 청와대로 가려고. 바로 이 북구갑에서 청와대로 가게 되면 어머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 후보의 만류로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행사장 근처는 버스를 타고 원정원 한 후보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후보는 자신이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는 장 대표 측 공세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런 주장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보수가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수가 재건돼야 합니다. 지금 오른쪽 날개가 꺾여서 왼쪽 날개로 휘청휘청 돌아가고 있어요. 박형진 부산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촉구 목소리가 나오지만 양쪽 다 분열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단계로 상향합니다. 또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제작과 유포 과정까지 추적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가 경찰에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제는 경찰도 빨간색에 물들었냐? 부패 경찰 물러나고 트럼프는 떠나라 물러가라. 또 다른 영상에선 선거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시장 유세를 벌입니다. 이 거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핏 실제 상황처럼 보이지만 모두 AI가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가짜 영상이 선거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단순한 진위 판별을 넘어 사용된 AI 모델과 제작 과정,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재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해 수사팀과 지역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또 가짜 뉴스 유포에 더해 금품 수수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흑색 선전 등 3대 선거 범죄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고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폭력에도 즉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2천여 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처분 책임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지난달 12일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 왜곡과 특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지난 2018년쯤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이나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물 소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태권도 관장의 SNS 대화 내용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말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술을 주려던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전달하려고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을 우편함에 넣어놓을 테니 누가 보기 전에 찾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1시간쯤 뒤 우편함에 넣은 술병 사진도 보냅니다. 발신자는 아끼는 동생. 이른바 약물소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내에게 공범인 태권도 관장이 보낸 내용입니다. 시점은 지난 5일로 관장은 이날 오전부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며 감정을 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음료를 두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보다 앞선 지난달 말에도 아내가 관장이 보낸 거라며 술을 건네 버렸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술에 약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건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는 또 두 사람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위치도 공유했다고 의심하는데 관장이 이 앱 덕분에 피해자와 엇갈릴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내가 관장에게 감정적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부부 상담에서도 부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누군가 지금 조정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들은 금전적으로도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는 관장이 자신의 아내에게 900만 원을 빌린 뒤 상당액을 갚지 않아 직접 관장에 항의하고 각서까지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제가 돈 생기는 대로 계속 내고 있어요. 와이프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카드 긁어달라서 카드 긁어줬는데 12개월 할부를 긁겠다? 이건 아니죠.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용수입니다. 서울 강동과 강진, 성동구 일대에서 건물주인 건설업체 대표 가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입주민이 40명을 넘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이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걸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A씨는 최근엔 살던 집에 가압류까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세입자가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같은 건물 또 다른 세입자도 4개월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다. 건물 매각 중인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진행되면 정리해 주겠다. 건물은 건설업체 대표와 가족의 공동 소유였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서울 강동과 광진, 성동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큰손으로 통했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왜냐면 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많아서 아예 손을 안 댔어요. 건설업체 대표와 가족들이 소유한 건물 중 3채를 돌아봤습니다. 다 합쳐 49세대로 이뤄진 이들 건물에는 총 58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높은 근저당권 설정 비율과 건물주의 세금 체납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건물 내에서 이제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지금 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3년 넘게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세입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자 지난 2월 집주인과 대리인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집의 소유주는 건설업체 대표의 배우자였는데 전세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을 포함해 건물 4채에 112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 전세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좀 위험하게 운영을 하면서 보증금 관련해서 이제 자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면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 능력을 또 기망한 점이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YTN은 집주인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세입자는 4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은 이번 달 들어 지난 7일까지 코스피 200 선물 야간 거래액이 하루 평균 14조 6,100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 코스피 200 선물 야간 거래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측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으로 미국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큰손 개미들의 주문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등장 속 투자 과열 신호도 잇따르면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번 달 들어 7천선 중반대에 올라서며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는 코스피. 숨고를 틈 없는 상승 랠리에 거액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한 번에 1억 원 이상 주식을 사고 파는 대량 주문은 지난달 119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투자 열기는 이번 달 들어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루 평균 대량 주문 건수는 8만 3천 건, 지난달보다 50% 늘어났습니다. 큰손들의 자금은 반도체 대장주에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개인의 대량 주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두 종목의 비중만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등에 업은 반도체 투톱은 27만 전자, 168만 닉스까지 올라섰습니다. 급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인 소외 우려에 빚을 내 투자하는 B2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규모는 40조 5천억 원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대기 자금으로 꼽히는 요구불 예금은 2달째 줄어들었습니다. 이란 전쟁 리스크 민감도는 다소 낮아진 가운데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낙관론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 다만 외부 충격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큰 상황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고르게 보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 종목을 뒤쫓는 매수는 자제하고 조정 구간을 활용해 비중을 늘리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대서양 항해 중에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가 현지 시간 10일 새벽 스페인 카나리다 제도에 있는 항구에 입항해서 승객 하선을 시작했습니다. 모니카 가르시아 스페인 보건장관은 의료진이 승선에 확인한 결과 현재 승객 전원이 무증상 상태이며 대피 작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여 개국에서 온 승객 140여 명은 국적별로 나눠서 하선했고요. 현지 공항에서 대기 중인 각국의 전세기를 타고 본국으로 이송됩니다. 스페인 국적자 14명이 가장 먼저 내렸고 네덜란드와 영국, 미국행 항공편 등이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카리브해를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 10일 승객과 승무원 등 4천여 명을 태운 커리비언 프린세스호에서 115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들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격리 조치됐고 선사 측은 선박 전체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겠지만 오전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어서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60mm, 충청에 10에서 50mm 정도 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고 또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지만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3.3도, 포항은 1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 26도, 창원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이후 기온이 오르면서 30도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이란이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 논의는 이번에도 빠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미군이 군사적 충돌로 계속 자극하면 미군 기지와 군함에 곧바로 보복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또 자국 우라늄을 빼앗기 위한 미국의 침투 작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원인은 외부 공격 때문이라는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상의 비행체가 나무호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소행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내용을 설명했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이걸 확인했는데요. 이란 국영 언론은 협상이 전쟁의 영구 종식에 집중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답변서는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싸우는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을 전한 날 이란 대통령은 협상이 굴복은 아니라며 국익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성명에서 이란 국민은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대화나 협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항복이나 후퇴를 뜻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의 목적은 오히려 이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국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서 이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수용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면서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잠정적인 종전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단계적 합의라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지 않는 합의에 미국이 동의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잠정 합의에 관해 잘 모르지만 최종 목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종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해역을 통한 자유항행, 이란 핵 프로그램이 될 거라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가 찾아내야겠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핵 문제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란군은 자국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빼앗을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농축 우라늄 탈취 음모를 잘 알고 있다며 침투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رو عرض می‌کنم چه ارتش چه سپاه در مراقبت از این مراکز هسته‌ای که این اورانیوم غنی شده درش نگهداری می‌شود. 그러면서 폐쇄된 공항을 적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مثلا شخم زدن مخالف در این فرودگاه‌ها این اقدامات انجام شده بود در بعضی از این فرودگاه‌هایی که مسئولیت امنیتش با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ود. 이 같은 발언은 협상의 핵심 현안인 농축 우라늄 등 핵 문제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안에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과 기아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44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급 수준까지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타협을 거부해온 이란은 나아가 미국이 다시 공격해온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اگر مجددا دشمن دچار خطای محاسباتی بشه و دست به تجاوزی علیه کشور ما بزنه حتما با گزینه‌های غافلگیر کننده دیگری مواجه خواهد شد. 더불어 적이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에 없는 영역에서 기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정부가 남우호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미상의 비행체가 HMM 남우호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상 비행체 2기가 남우호 선미 좌연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타격했고 이로 인해서 폭 5m, 깊이 7m 크기의 파공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이나 물리적인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이드 쿠제츠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남우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쿠제츠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란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쿠제츠 대사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란군이 남우호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청와대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남우호가 피격당한 사실이 외교부 조사로 공식 확인됐다며 명백한 국가 주권 침해이자 해상 안보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정부는 즉각 신속하고 정확한 추가 조사에 나서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의 공격이 확인될 때는 주권 국가로서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만이 제2, 제3의 남우호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SNS 글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당일 해수부가 피격 추정으로 발표했지만 이튿날 청와대 발표 뒤 선박 화재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를 둘러본 뒤에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일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가 축산 농가에까지 미치면서 농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사료비 인상 압박이 계속되면서 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한우 농가입니다.
아침 먹는 시간, 허기진 소들이 일제히 고개를 내밀어 사료를 먹습니다.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살을 찌우는 비우구 기준,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사료량은 8에서 9kg. 사료값은 한우 생산비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농가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가서도 힘들지만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우는 옥수수, 밀 등이 주재료인 배합사료와 볏짚 등으로 만든 조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둘 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여러 요인으로 수입 여건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오르면 해상 운임이 뛰어 사료값이 덩달아 인상됩니다. 또 곡물이 주 원료인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기대로도 이어져 곡물값을 자극합니다. 사료는 대부분 수입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주로 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2분기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지수가 1분기 때보다 6.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비료 원료값 상승에 엘니뇨까지 겹쳐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주 사료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 농가 사료 구매 자금과 사료업체 원료 구매 자금 등 모두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2달 넘게 이어지는 이란 전쟁 여파에 축산 농가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정부가 오늘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주민이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에게 또다시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 후보는 자신이 싸울 대상은 상대 후보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함이라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를 향해 양자 토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등 서울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토론을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것을 동의할 테니까. 오 후보 측은 지난 8일 용산국제업무지구 회견에서 정 후보에게 보좌 직원이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고 요청한 영상이 확산하자 이를 고리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양자 토론에만 응해준다면 보좌관 찬스를 쓸 수 있도록 2대1 토론 방식으로 구성하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정원호 후보는 두 번째 정책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하며 시정 비전 다듬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책 대결에 자신감을 보이며 선거가 정쟁으로만 흐르는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정책 대결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상대방이 아니고 시민의 불편함과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또 1인 가구 등의 반려동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전체 25개 자치구에 공공 펫 위탁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시설도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들었고 뒤이어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교통 대전환 공약을 내놨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특검 재판도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재판 소식은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이자 전직 법조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1심 선고 석 달 만인 12일 이 전 장관은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감형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의 형량에도 변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같은 날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상고심 판결을 받고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도 진행됩니다. 금요일인 15일에는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변론이 종결됩니다. 또 내란 사건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14일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서울 핵심 지역에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많게는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물 잠김 국면에 접어들 거란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10년 전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제곱미터를 이번 달에 매각해 35억여 원의 양도 차익을 봤을 경우 최종 세액이 2주택자는 24억여 원, 3주택자는 28억여 원으로 이전의 2배 안팎으로 급증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금매 국면은 이미 2, 3주 전에 마무리됐으며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다주택 매도자들이 금매를 거둬들이면서 지난 3월 8만 건을 웃돌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일 기준 6만 7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매물 정리는 5월 9일에 다가서서 정리된 거는 거의 한두 개에 불과하고요. 4월 말 전후로 해서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세가 대폭 오르면서 남은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택하거나 본격적인 버티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를 피해야 한다는 압박도 사라지고 시장 불확실성도 계속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 국면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됐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집값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실제 금매 물건이 사라지면서 일부 핵심 지역의 매도 호가가 소폭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월 초 23억 원대의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는데 지난달 다시 28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연일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 조정, 향후 보유세 강화 여부 등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여야는 유예 조치가 끝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값을 더 부채질하게 될 거라며 파상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황당한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첫날 국민의힘은 부동산 지옥문이 열렸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포문은 장동혁 대표가 열었습니다. 벌써 너도 나도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며 이미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제 집값은 오를 일만 남았다고 직격했습니다. 당도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해놓고 정작 팔 수 있는 태로는 막아버린 격이라며 매물 잠김은 예상된 결과라고 가세했습니다. 세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자명합니다.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온 것입니다.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인상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까지 세금 폭탄이 또 기다리고 있다며 부동산 심판론을 선거 의제로 거듭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값이 치솟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며 악의적 선동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엔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긴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내부적으론 자칫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까 걱정스러운 속내도 읽힙니다. 황당한 그 논리에 대해서 집값 안정을 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종합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둘러싼 여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에 맞지 않은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무더기 고발당했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등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맞불을 놨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선발 오러클린의 호투와 류지혁, 구자욱의 홈런포를 앞세워 NC를 꺾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자욱이 NC 에이스 구창모의 슬라이더를 힘차게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구자욱의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한 삼성 타선은 5회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안타 2개와 볼넷으로 만든 만루 기회에서 류지혁이 바뀐 투수 김진호를 상대로 만루 홈런을 쳐냈습니다. 류지혁의 프로 데뷔 후 첫 그랜드슬램입니다. 단숨에 점수차를 9점까지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한 삼성은 선발 오러클린의 6이닝 무실점 호투까지 더해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분위기 좋으니까 앞으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선수들 더 열심히 뛰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응원 많이 해주시고. 주축 투수들의 줄부상으로 비상이 걸린 한화는 대체 선발 박준영의 깜짝 호투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육성 선수로 입단한 박준영은 1군 데뷔전에서 5회까지 안타 3개만 맞고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막아내 데뷔 첫 승을 수확했습니다. 타선도 힘을 내며 경기 초반부터 김태형과 황영묵의 적시타로 3대0으로 앞서갔고 6대0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은 5회에는 강백호가 6회에는 허인서가 홈런포를 가동하며 대승을 자축했습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9회 말 원아웃 만루에서 베테랑 안치홍이 경기를 마무리하는 만루포를 터뜨린 뒤 두 팔을 활짝 펼칩니다. 최하위 키움은 안치홍의 끝내기 만루포를 앞세워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HD가 부천을 꺾고 2위로 도약했습니다. 선두 FC 서울과는 승점 3점 차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울산이 전북을 제치고 2위까지 도약했습니다. 전반 24분 부천을 압박하던 울산 말컹이 공을 빼앗았고 이동경이 선제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동경의 시즌 4호 골입니다. 프리킥에서 자책골을 내줄 뻔했지만 조현우 골키퍼가 선방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부천을 1대0으로 이긴 울산은 선두 서울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하며 우승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또 다음 제주 경기를 또 저희들 홈에서 팬 여러분들이 성원하는 응원에 어떤 보답하는 차원에서 좋은 경기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전북은 안양과 치열한 공방 끝에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북은 후반 8분 아일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교체 투입된 이승우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1대1로 비겼습니다. K리그2 선두 부산은 전반 10분에 터진 김현민의 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천안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예멘전 승자와 한 조에 편성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25위로 일본 포트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아시안컵 조별리그 조 추첨식에서 2조에 배정됐습니다. 내년 아시안컵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데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이창호 국수와 바둑 AI 알파고와 붙어서 승리한 이세돌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두 거장은 사람의 판단력과 사고 주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국내 바둑을 이끌었던 이창호 국수와 이세돌 구단.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을 토론하는 콘서트 무대에 섰습니다. 벌써 10년 전 알파고와 세기의 대국을 펼치고 대학 강단에 선 이세돌 구단은 인간의 판단과 사고 주도권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수많은 해답을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지금 인간의 가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AI를 이용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활용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에 그치지 않고 AI를 정말 활용해서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인공지능이 기존 바둑 상식을 무너뜨렸고 다른 분야에서도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바둑 인생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세대가 창의성 같은 역량을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답을 빠르게 외우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끝까지 몰입하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계속 모르는 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너무 정말로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하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행사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설계하는 교육 모델인 울산과학대학교 그릿 인재융합학부 출범을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체감한 분야인 바둑. 그 정점에 섰던 두 거장이 인공지능 시대에 내놓은 메시지가 인간의 역할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김혜윤 주연의 공포영화 살목지가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쇼박스 자료를 보면 살목지는 어제 오후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살목지는 지난 2003년 314만 관객을 동원한 장화 홍련 이후 국내 공포영화로는 23년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됐습니다. 이상민 감독은 호러영화는 극장에서 함께 놀라고 비명을 지르는 관객들 덕분에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살목지를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재즈 디바 나윤선이 2016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봄 공연 주인공으로 국내 무대에 오릅니다. 천은사에 따르면 나윤선은 오는 29일 전남 구례군 광이면 천은사 경내에서 나윤선의 재즈 보컬 콰르텟 공연을 선보입니다. 나윤선은 프랑스 문화예술 훈장을 받은 33년차 재즈 보컬리스트로 이번 공연은 13집 로스트 퍼시즈 발매를 기념한 국내 투어입니다.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늘빛이 잔뜩 흐린 가운데 비는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그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 있어서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상되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비는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호남에 최대 60mm, 충청에 5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과 함께 곳곳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3.6도, 세종 11도, 대전은 12.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겠고 남부 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 속 30도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